인도라는 국가를 침범하거나 공격하는 모습들은 미국이 세워놓은 오너십에 반하는 국가가 분쟁을 일으키는, 즉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재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부터 트럼프는 일기 때도 이슬람 인종 자체, 이슬람교를 믿는 인종 자체를 갖다가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인종들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미국의 출입 자체를 완전히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란을 갖다가 굉장히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란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란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은 다급해졌고,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일단락되고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분쟁 리스크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사이 충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종주국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종교에 대한 차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우위성을 계속 이제 얘기를 했고, 중간중간에 이슬람하고 이제 힌두교하고의 서로 이제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파키스탄의 규모는 되게 작은 나라이지만 사실 파키스탄도 핵에 대한 이제 보유 기술이 있다라는 전제로 자신들의 그 무력성을 갖다가 계속 위시하려는 모습들이 있었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이번에 크게 표현이 되고 발발이 됐지만,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보면 러우 전쟁도 사실 크림반도 지역에서의 전쟁,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제적 전쟁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국지전이 거의 19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보면 7차례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인도 파키스탄도 계속 싸워왔던 거죠.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하고 계속 서로 간에 이제 자국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해라. 그다음에 자국에 대한 이제 종교적 특성들. 여기는 오히려 이제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출발한 이제 갈등이 심화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도 이런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렇게 분쟁이 격화되는 거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러우 전쟁 종식을 계속 종식을 갖다 독려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적 지정학에 대한 질서를 자신이 생각한 대리인 이론, 그러니까 자신이 삼은 대장이 있잖아요. 그 대장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나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사우디가 대표적인데, 그런 국가의 반대선에 서 있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오히려 그 선에 반대에 가서 있는 그런 국가인데, 이 파키스탄이 또 이제 양국의 분쟁이 그렇게까지 격화되지는 않겠지만 인도라는 국가를 또 침범하거나 공격하는 모습들은 자신들이 미국이 세워놓은 오너십에 반하는 국가가 또 사실 분쟁을 일으키는, 즉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재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재를 통해서 서로 억제하고 이 정책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결국에 대리인으로 삼은 국가들만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억제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국 간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종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이슬람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부터 트럼프는 일기 때도 이슬람 인종 자체, 이슬람교를 믿는 인종 자체를 갖다가 사실은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인종들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미국의 관광 목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출입 자체를 완전히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도들과 이슬람인들의 그 반발과 위협, 그리고 우리를 이제 억압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이런 분쟁적인 리스크에서 미국의 오너십이나 컨트롤 능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당시에 시리아를 갖다가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의 그 대장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장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살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에서 나온 이런 전쟁들은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또다시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사실 인도가 그동안에 어찌 보면 가장 그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공격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경로, 채널, 통로였다 보니까 인도를 공습하고 그 불만을 갖다 표출하는 어떤 수단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다시 또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대리인들이 후티 반군도 있고,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도 있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그다음에 이슬람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란의 이런 후티 반군과 같은 이제 대리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이 군대들, 특히 이란 자체가 사실은 이슬람을 굉장히 하마스 조직 자체를 지지를 하고 옹호를 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주 쉽게 경제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동안에 너무나 없었던 돈들, 너무나 살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벗어났었다. 바이든 정부 때 특히 이란 쪽에 수출의 물꼬를 좀 열어주면서 이란의 국부뿐만 아니라 이란 국가가 지원하는 군사 세력들의 돈들이 꽤 들어갔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란을 갖다가 굉장히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은 예전의 정책들을 보면요, 그냥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딱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중동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일기 때 핵 협상에 대해서 없다. 그리고 핵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란 친이란 세력들을 갖다가 계속 컨트롤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리아 폭격까지 했다. 시리아 폭격은 사실은 뭔 관계인데, 근데 시리아는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그다음에 UAE 그때 당시에 이제 협정을 맺게 했거든요. 이 세 국가가 뭉쳐서 이 국가들이 세워놓은 경제적 질서에 맞춰서 가라.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때 이득을 봤죠. 뭐냐면 사우디한테 증산해, 감산해. 그러면 바로바로 그대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펙의 주도권을 트럼프가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이든 정부 때는 그 싹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철학들 있잖아요. 다민족주의, 그다음에 평화주의, 공존주의 이런 철학이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억압하거나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안 된다. 이런 싹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힘을 잃었고 그 대신에 이제 이란의 세력들이 힘을 굉장히 강하게 얻었고 그러면 여기서 이란이 이제 다시 궁핍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 협상 자체도 바이든 정부 때 어느 정도 유럽하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핵 협상을 받아들여서 제재를 해제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그거는 이제 대선 캠페인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대선 캠페인에 그 한마디 있잖아요. 이란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란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은 다급해졌고 그러면은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나 무기의 능력으로 보나 사실은 게임이 안 되지만 자신이 그래도 바이든 정부 때 획득했던 중동 내에서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억지력과 그런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씩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분쟁이 미국 컨트롤 가능하느냐 아니하느냐의 문제로 보면 이거는 가능하고도 남는다. 왜냐하면 트럼프 방식이 그래요. 두 가지 이론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샘플링으로 공격을 하면은 진짜 원래는 트럼프는 그 비개입주의예요. 왜냐면 중동에서는 사실은 사우디를 빼고 나면 중동에 개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번에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무너뜨리겠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용 대비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 일기 때 보고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동전에 이 복잡한 지형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혹여나 우리의 군사들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돈을 쓰거나 이런 거 대비해서 여기서 얻는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미 빠져나갔다겠다는 게 대세론적인 미국의 철학인 겁니다. 특히 트럼프의 철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는 남아있죠. 사우디에 대한 컨트롤 능력과 오너십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우디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자꾸 무기를 갖다가 그동안에 공급을 못하게 했던 바이든 정부랑 다르게 1,000억 달러 이상의 고급 그것도 굉장히 로키드 마틴이 이제 공급하는 고급 첨단 무기를 갖다가 공급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우 전쟁에 협상을 하는데 자꾸 사우디에서 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우디가 미국의 대리인 국가의 역할을 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우디가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게 국방적인 지원이나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계속 이 중동 지역 내에서 아무리 부자인 국가라고 제일 큰 나라라고 해도 힘을 잃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 주려는 트럼프의 특성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인도는 미국과 파키스탄은 중국과 친화적인 국가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 자체는 사실은 제가 이제 경제 분석가이고 이코노미스트니까 사실은 이거를 저는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간다고 봐요. 러우 전쟁의 군사적인 목적은 자신의 군사적 그리고 목소리 그다음에 안보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경제적 베너핏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특히 안보 이외에 그리 이 무역 항로에서의 이점을 자신들이 획득할 수 있다. 지중해 항로로 나가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먼저 뭐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은 사실상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그 지역에서의 갈등인 거죠. 어디가 우리 거냐에 대한 문제가 토지, 영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하마스 그리고 가자지구 이 부분에서의 문제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항상 부유했어요. 상대적으로 항상 부유했어요. 왜냐면은 투자의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중동 지역 내에서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 UAE 협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우디가 중심이 되어서 벤처 투자를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준 건 뭐냐면 결국에 트럼프가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군사적 지원을 해줄 테니까 오펙으로 자꾸 증산, 감산으로 자꾸 석유 갖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자신들이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니까 벤처 투자도 하고 기업들 살리기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국부를 그래서 배분리해라.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석유 파는 장사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충실하게 그렇게 흘러간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데 사우디가 제일 많이 투자한 국가나 기업은 당연히 어딜까요? 그 지역 내에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돈이 메아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 국가가 되면 미국의 대리인 국가가 되면 항상 배부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다른 국가들은 그런 투자에 진짜 일원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궁핍함이 계속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영토의 분쟁들, 토지에 대한 분쟁들,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분쟁들이 있었던 국가들끼리는 대립을 하다가, 그러다가 누군가 한 번씩 쏘게 되면 이제 국지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근데 미국, 이 관점은 좀 다르죠.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싸워서 서로 간의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영토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양국이 대리인격 전쟁으로서 싸웠을 때 얻는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즉, 예를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파키스탄이 인도를 침공을 해서 인도의 영토를 좀 뺏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러면은 중국이 후위에서 뒤에서 이제 밀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파키스탄이 경제적 이득을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 않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대1로 보시잖아요. 파키스탄에도 인도가 투자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투자라고는 했는데 그 명목상의 계약서를 보면은 1대1로를 통한 투자의 계약서 상황에서 국가별 리스트를 보면 파키스탄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파키스탄도 사실은 1대1로를 근거로 한 대출 확대이지 이게 투자가 아니에요. 결국에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중국의 지원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줄 수 있는 이 다른 국가들, 신흥국들, 일대일로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이득은 굉장히 미약하고 굉장히 속된 표현이면 치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전을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서 얻는 이득은 더 불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인도라는 국가가 지금 어쨌든 모디 총리가 이번에 트럼프 되면서 빨리 노선을 바꾸면서 감세, 그러니까 자신들이 매기는 관세를 낮추는 이제 관세를 세율을 낮추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트럼프 이제 트럼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도는 아직 본원적으로 지정학적인 색깔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약간 이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예전에는 A라는 이제 멋진 남자랑 사이가 좋았습니다. 사이가 좋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지금은 되게 잘 나가요. 왜냐면 그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의 업종이 지금 막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인데 예를 들면은 야구를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고 야구가 막 굉장히 흥행해요. 그래서 막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정세가 바뀌었어요. 스포츠를 갖다가 억압하는 정책이 갑자기 나오고 반대편에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직,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연구자, B라는 남자가 굉장히 업종 자체가 주면서 몸값이 높아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여성은 또 B의 약간 솔깃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직업이 이쪽이 더 뜨는 것 같아서 A로 바꿔서 안 그러잖아요. 감정적으로 내가 한번 A한테 상처받아서 B를 조금 더 요즘에 대화하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도가 그런 격이에요. 인도는요, 중국의 그동안 대체를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인도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인도는 소비 시장과 공급 시장을 다 갖고 있어요. 인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즉, 공장을 건설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의 가성비는 이제는 중국보다 나아진 상태고요. 두 번째,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국가적 리더십을 보셨는데 시진핑은 이미 그동안의 정책들을 다 한번 크게 발현해서 경제를 급성장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자신의 철학대로 우기기, 장기 집권을 위한 우기기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인도는 아직 아니에요.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성장 정책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부가세라든지 세제 개혁이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의 패키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신흥국 성장의 스토리에서 봤을 때. 근데 그만큼 인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직 수요도 더 많아질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인도가 단순히 미국 편이다, 친미국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중국도 인도를 노리고 중국도 인도한테 계속 베너핏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 쪽하고 가. 그리고 이걸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그런 이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얘기 나요. 앞에서 미국이 그런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중국에서의 리더십을 이제는 포기한다. 그러니까 버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버리고 인도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가져가겠다. 즉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남아시아의 지역,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리더십이 더 오히려 필요하고 그게 오히려 돈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보시죠. 중국 역시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신의 리더십을 계속 표현하고자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은 이렇게 공격하죠. 남중국해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화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중국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이제 국가안보전략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지정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도 인도, 태평양, 아시아 쪽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미국도 갖고 싶고 중국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도 입장에서 그냥 미국 편 들어서 싸울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인도는 오히려 자기가 몸값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트럼프가 강경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편에 쓴 것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대리인 전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분할되어 있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케줄링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은 항상 오너십을 갖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는 더 그 부분이 강하죠. 왜냐하면은 국제적 질서와 지경학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항상 중국은 당연히 대적하고 컨트롤하고 억누르거나 억제하거나 차단해야 되는 국가고 항상 이제 엑스맨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편에 서 있는데 그 중국의 힘을 빼려면 그 엑스맨을 이용해서 뒤흔들어 놓으면 그쪽의 힘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게 엑스맨이잖아요. 상대편에 있지만 내 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엑스맨을 이용하는 그 전략에서 1기 때는 그게 북한이었던 거고요. 2번 2기 때는 바로 러시아인 겁니다. 왜냐? 러시아는 더 강력해요. 북한은 그때 당시에 그래도 암암리에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지원하고 북한은 또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큰 거대한 틀의 블록에서 핵심 공산당 국가의 상징적이었는데 이 북한을 갖다가 자꾸 이제 핵 관련돼서 계속 유화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중국의 블록을 갖다가 그때는 지금만큼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 블록을 뒤흔드는 어떤 엑스맨적인 역할을 했던 건데 지금 러시아는 더 커져 있고 그 중국의 지배력이 커져 있는 중국 블록에서 러시아는 굉장히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원유 공급뿐만 아니라 싸게 공급을 해왔잖아요. 사실 러우 전쟁 터졌을 때도 뭐 80불까지 육박했던 유가인데 50불에 판매를 하고 그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판다. 그래서 경제적 제재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 연대를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사실 아쉬울 거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러시아의 이제 많은 이제 석유 공사 기업들이 계속 재정적으로 그렇게 악순환을 겪지 않을 정도로 버텨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중국의 블록을 뒤흔들려면은 미국은 이번에는 엑스맨이 러시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선에 승리를 하고 나서, 미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재무부에서 바로 작년 12월 달에 바로 취임을 하기 전인데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해서 금융 제재 해제를 하죠. 즉, 달러를 이용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러시아산 석유 거래를 못하게 막아왔는데 그걸 풀어버리죠. 근데 그게 임시로 해제를 한다고 하고 그게 3월까지만 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미 러시아를 내 편으로 만들겠다. 이미 상징적인 그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러시아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영토를 갖다가 남부와 동부, 우크라이나 남부 동부, 그다음에 크림반도에 대해서도 영토 병합을 인정을 해라. 러시아 땅인 걸 인정을 해라. 그 전제로 전쟁을 종료, 휴전을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릴김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루어진다고만 한다면 트럼프는 일단 2기 때의 지정학적 질서는 거의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반은 잡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유의 공급이 규모가 그래도 전 세계 석유 공급에서 이제 원유 공급에서 거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유가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야 공급해 마라. 왜냐면 사우디까지 포함이 되면은 사실 공급해 더 많이 늘려 이러면은 뭐 유가가 조정이 되잖아요. 그럼 유가가 조정이 되면 미국의 CPI에서 유가가 원유 관련되는 제품들이 2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면은 CPI가 조정이 돼요. CPI가 조정이 되면 파월한테 유가 떨어지고 물가 이렇게 안정되는데 왜 금리 안 내려 더 압박을 할 수 있어요. 금리에 대한 통제력도 트럼프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국이 이제 못마땅한 부분이 더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토를 포기하는 조건은 절대 안 된다. 그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압박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은 종료를 하던가 아니면 전쟁을 계속할 거면 우리는 지원 없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편 입장을 볼게요. 러시아 입장을 보면은 러시아는 이제 그걸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우리를 갖다가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세계 정상 원유 시장에 WTI 공급 시장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관건이 된 거는 러시아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러시아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까 종전, 휴전을 해라라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일부 해제를 해줄 테니까 정상 원유 시장으로 오라는 거고, 그런데 아직도 7개에서 8개 이상 걸려있는 금융, 그 다음에 외환 관련된 제재들이 있어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것도 함께 포함을 하는 거죠, 자꾸. 조건을 거는 겁니다. 푸틴은 자꾸 그걸 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책이 그게 그 정도로까지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무부의 보고서를 보시면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러시아를 갖다가 규제하고 제재를 합니다. 제재를 더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몇 가지 해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선물로서 던져주는 거죠. 근데 그 던져주는 선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끊어라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그것보다 요구사항이 더 많은 거죠. 그 제재사항이나 수출 규제사항들을 갖다가 더 많이 빠르게 풀어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이제 영악한 거죠. 사실 스마트하기도 아주 명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휴전과 전쟁 종료에 대한 것들이 썩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방편은 사실 당근을 러시아한테 더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만큼 러시아는 미국한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지정학 질서에 대한 변환에 대한 니즈들 이런 것들을 러시아는 이미 간파하고 있어. 푸틴이 그 전부터 트럼프랑
친했잖아요. 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료가 좀 늦어지긴 하는데 전쟁 종료는 아마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엔 될 것이다. 이번 기회도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 미국의 블록에 쓰는 게 사실은 더 정상 시장에서 원유 시장에서의 그 판매 마진의 수익에 대한 것들이 더 폭증적으로 늘어나지. 그전처럼 중국한테 전 세계 시장은 유가는 80불인데 50불 뭐 마이너스 거의 3, 40% 싸게 팔아가지고 이득을 보는 그런 이제 시절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고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시장에서의 자동차 산업 수출이라든지 많은 이제 기업들의 다시 재진입들을 갖다가 이제 간보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시 이제 트럼프의 미국에서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제재 해제와 맞물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러시아에서는 더 빠르고 더 비싸게 그리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 지금 미스매칭이 나는 정도이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는 미국의 블록에 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에 중국을 차단하고 억제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그거를 1순위 과제로 생각해요. 그건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바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1기 때 완성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2기 때 완성은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의 여지는 주지만 결국에 차단 수순으로 간다. 근데 그렇게 차단을 하는 만큼 미국의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의 리스트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우선 협상 대상국이 바로 그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포함된 이런 국가들에서는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경학적 요소로 봤을 때도 기회가 올 것이고 기회가 오면 그게 바로 반영되는 게 바로 금융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되면 금융은 빠르게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베너핏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미국보다도 우리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좀 더 높다. 뭐 단순히 저평가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지 않고 지금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왔다. 다만 일본이 좀 더 빠른 것뿐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잘 보시면서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보신다면 충분한 기회에 어떤 포기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